지난 시간에 이어 사피엔스 제3부 인류의 통합편입니다.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졌다. 그동안 그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상상의 건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졌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다. 20세기 전반의 학자들은 모든 문화가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언제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인간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 법적, 정치적 처리 방식의 체계를 지녔으며 이것들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순조롭게 운영된다고 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남겨진 문화는 변화하지 않았다. 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환경의 변화나 이웃 문화와의 접촉에 반응해 스스로 모습을 끊임없이 바꾼다. 모순이 없는 물리법칙과 달리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는 내적 모순을 지닌다. 그리고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장과 분쟁과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모든 문화의 향신료라면 어떤 문화에 속한 인간이든 누구나 상반되는 신념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서로 상충하는 가치에 의해 찢길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핵심적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까지 있다. 이름하여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 자산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모순되는 신념과 가치를 품을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변화는 완전히 무작위적일까?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패턴이 있을까? 다시 말해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을까? 대답은 있다이다. 수만 년에 걸쳐 작고 단순한 문화들이 점차 뭉쳐서 더 크고 복잡한 문명으로 변했다. 그래서 세계의 메카 문화의 개수는 점점 적어지는 동시에 각각은 점점 더 크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 문화를 이루는 문화 집단들이 있듯이 조각조각 분열되는 메가 문화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 세상들이 공존했을까? 기원전 만년경 우리 행성의 이 숫자는 수천 개였다. 기원전 2000년이 되자 숫자는 수백 개, 많아야 2~3천 개 정도로 줄었다. 기원 후 1450년이 되자 그 숫자는 그보다 더 극적으로 줄었다. 유럽인의 세계 탐사 직전인 그 시기에 지구에는 태즈메니아 같은 고립된 작은 세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지만 90%에 가까운 인류는 앞으로 아시아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큰 세상에 살았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는 상당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4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첫 번째 세계는 중미 대부분과 북미 일부를 아우르는 메소아메리카 세계, 두 번째는 남미 서부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안데스 세계, 세 번째가 호주 대륙을 아우르는 호주 세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남서태평양의 섬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양 세계이다. 그리고 이후 300년간 앞으로 아시아 거인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 전부를 집어삼켰다. 오늘날 인류는 동일한 지정학 체계, 동일한 경제 체계, 동일한 법 체계, 그리고 동일한 과학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전 지구 문화는 균일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여전히 고유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 고유성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무엇,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의 지역 전통으로 구성된 것을 뜻한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위 문화가 하나도 없다. 호모사피엔스는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란 누구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집단을 말했다. 그들이란 그 외의 모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지혁명을 시발로 호모사피엔스는 이 점에서 점점 더 예외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형제나 친구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형제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첫 밀레니엄 동안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이 있는 후보 3가지가 출현했다. 세 후보 중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를 하나의 법 체계로 통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상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모두가 우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다. 두 번째 보편적 질서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다. 세 번째 보편적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진화적 구분을 처음으로 어찌어찌 초월했고 인류의 잠재적 통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인, 정복자, 예언자들이었다. 상인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시장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고객이었다. 정복자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민이었다. 예언자들에게는 온 세계의 진리는 하나뿐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자였다. 이들 역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지난 3000년간 사람들은 이런 지구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야심찬 시도를 했다.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화폐와 제국과 보편 종교가 어떻게 퍼져나왔고 어떻게 오늘날의 통합된 세계의 기초를 닦았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들었던 정복자에 대한 것이다. 이 정복자는 바로 돈이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돈이 필요 없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되었어도 이런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물물 교환으로 거래를 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물 교환은 제한된 범위의 물품을 서로 교환할 때만 효과적이다. 복잡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개발했다. 화폐는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화폐가 발달하는 데는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순수한 정신적 혁명이었다. 여기 얽혀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상호 주관적 실체였다. 화폐란 주화와 지폐가 아니다. 화폐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 목적은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데 있다. 돈이 있으면 각기 다른 물품의 가치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고 하나를 다른 것과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부를 편리하게 쌓아둘 수 있다. 그러나 부를 이용하려면 단순히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부,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것들은 전혀 이동할 수 없다. 하지만 돈은 부의 전환과 저장, 이동을 쉽고 값싸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한 상거래망과 역동적 시장이 출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다. 화폐의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생긴 것은 그 자체로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돈, 그렇지만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다.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의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네트워크다. 근대 말에 이르러서야 전 세계가 단일 화폐 권역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나중에는 영국 파운드나 미국 달러처럼 신뢰받는 소수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단일 화폐 권역의 등장은 앞으로 아시아의 통일을 위한 기초, 결국에는 지구 전체를 단일 경제 정치 권역으로 통합하는 기초를 놓았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했고 각기 다른 통치자의 지배를 받았고 각기 다른 신을 숭배했지만 모두 금과 은, 금화와 은하를 신뢰했다. 이런 공통의 신념이 없었다면 세계 무역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은 언어나 국법, 문화 코드, 종교, 신앙, 사회적 관습보다 더욱 마음이 열려 있다. 인간이 창조한 신뢰 시스템 중 유일하게 거의 모든 문화적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돈 덕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돈의 보편적 원리는 다음 두 가지인데, 첫째, 보편적 전환성.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땅을 충성심으로, 사법을 건강으로, 폭력을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편적 신뢰. 돈을 매개로 삼으면 임의의 두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원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의 어두면도 존재하는데 돈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여금 보편적인 신뢰를 쌓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신뢰는 인간이나 공동체 혹은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돈 그 자체 그리고 돈을 뒷받침하는 비인간적 시스템에 투자된다. 우리는 이방인이나 이웃집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주화만을 신뢰할 뿐이다. 그들에게서 주화가 떨어지면 우리의 신뢰도 사라진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수천 개의 고립된 문화가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합쳐져서 오늘날의 지구촌을 형성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물론 금과 은의 역할도 고려해야 하지만 강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강철의 역사, 제국의 역사입니다. 제국이라는 정치 질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런 명칭으로 불리려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정확히 얼마나 많아야 할까? 둘이나 셋으로는 충분치 않다. 20이나 30이면 충분히 많다. 제국이라 불리기 위한 조건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둘째, 제국의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이다. 제국은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은 국경이 분명하며 스스로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1세기 전에는 지구상의 거의 어떤 지역이라도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문화의 다양성과 영토의 탄력성은 제국의 독특한 특징일 뿐 아니라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강조할 점은 제국이 그 기원이라든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만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때로 제국은 자발적 동맹으로 생명을 얻기도 하였고 합스부르크 제국은 혼인으로 탄생해 일련의 영리한 결혼 동맹에 의해 꽤 맞춰졌다. 또한 제국은 반드시 독재적 황제가 통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대영 제국의 통치 체제는 민주주의였다. 크게 역시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국은 외소할 수도 있다. 아테네 제국은 최전성기에도 크기와 인구가 오늘날의 그리스보다 작았다. 아즈텍 제국도 오늘날의 멕시코보다 작았다. 그러나 아테네는 원래 독립된 도시국가 100여 곳을 지배했으며 아즈텍 제국은 371개의 부족과 해당 부족민을 다스렸다. 제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킨 주된 이유의 하나로 제국이라는 징계론로는 수많은 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지워버리고 그로부터 훨씬 더 크고 새로운 집단들을 만들어냈다. 실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으로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다. 그리고 정복당한 민족이 제국의 지배자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기록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은 수백 년에 걸쳐 복속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들은 제국에 서서히 소화되어 고유의 문화가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 노예화, 국외주방, 대량 학살은
제국의 일반적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에게 분명한 정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제의 아카드 제국이다. 아카드 제국은 창건자가 죽은 뒤 오래가지 못했지만 사르곤이 남긴 제국을 물려받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거의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기원전 550년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등장했다. 그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키루스는 복속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랐으며 페르시아의 시민이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다. 지금 우리가 제국주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살펴 준 것이다라고 말하는 제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에요. 이렇게 키루스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국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로, 그에게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왕, 로마의 황제, 무슬림 칼리프, 인도의 세습군주,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이처럼 자유로운 제국가는 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시도를 무효화했으며 독립된 민족들이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려는 시도까지 무효화했다. 이렇게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국이 반드시 단일 국가나 단일 민족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후기 로마 제국이나 중국 제국처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문화에 따라 함께 모인 다민족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될 수도 있다. 세계는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200개 가량의 독립국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국가도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이지 않다.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자본과 노동과 정보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단 하나의 글로벌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 위기나 미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지구 반대편 국가의 경제 상황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적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퍼진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도 카레를 먹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영국식 축구를 하고 최신 K-팝 히트송을 들을 수 있다.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다민족 글로벌 세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20개가량의 국가들이 점차로 동일한 글로벌 문제를 공유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원자폭탄은 국경과 상관없어졌으며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핵전쟁을 완전히 예방하기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 역시 전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어떠한 개별 정부도 지구온난화를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생명공학,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마지막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신기술들은 무기나 차량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까지 개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를 만들거나 미래 진화의 과정에 개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신성한 창조 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글로벌 협력 없이 인류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보인다. 키루스 시대 이후 2500년 동안 수많은 제국은 인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전부 거짓말로 끝났고 실패했다. 진실로 보편적이었던 제국, 모든 인류에게 유익했던 제국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인류를 하나로 통치해 이끌어갈 수 있는 보편적 질서 세 번째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 종교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종교는 흔히 차별과 의견 충돌과 분열의 근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상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이다. 모든 사회 질서와 이기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취약하게 마련이다.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종교는 우리의 법은 인간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우리가 아는 보편적이고 선교적인 종교는 기원전 1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출현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였고 보편적 제국과 보편적 화폐의 등장과 매우 비슷하게 인류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서구인들은 2000년 동안 일신교의 세뇌를 받은 탓에 다신교를 무지하고 유치한 우상숭배로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한 고정관념이다. 다신교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지탱하는 중심 사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신교와 구별되는 다신교의 근본적 통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관심이나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범한 욕망이나 근심 걱정에 개의치 않는다. 이 권력에게 전쟁의 승리나 건강, 비를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위치에서 보면 특정 왕국의 승리나 패배, 특정 도시의 번영이나 쇠퇴, 특정인의 회복이나 사망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신교의 통찰은 폭넓은 종교적 관용을 낳기 쉬운데 다신교도들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최고 권력, 완벽하게 무심한 권력을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을 주는 수많은 권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의 신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신들의 존재와 효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신교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며 이단이나 이교도를 차용하는 일이 드물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신교의 신을 믿는 신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수호신을 몹시 좋아한 나머지 다신교의 기본 통찰에서 멀어졌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유일신이며 그분이 우주의 최고 권력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다신교는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신교를 잉태했으나 이런 종교들은 주변부에 남아있었다. 비약적 돌파구는 기독교와 함께왔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류를 겨냥해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 교파가 로마 제국을 접수한 것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태 전개로 꼽힌다. 이슬람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구석진 곳에 작은 분파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보다 더 이상하고도 놀라운 업적을 일으켰다. 아라비아 사막을 벗어나 대서양에서 인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하게 이른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신교 사상은 세계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신론자들은 다신론자에 비해 훨씬 더 광신적이었고 전도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른 종교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모든 경쟁 상대를 폭력으로 말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기원 후 1세기 초반 세상에는 일신론자가 전혀 없다시피 했다. 기원 후 500년경이 되자 세계 최대 제국 중 하나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독교를 전파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다신교 내에서 애니미즘이 계속 살아남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신교 내에서 다신교 역시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신교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었고 우주의 최고 권력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구에 비해 너무 멀고 낯설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리고 다신교는 일신교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신교도 낳았다. 이신교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 즉 선과 악을 믿는다. 일신교와 달리 이신교에서 악은 독립적인 힘이다. 선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도 그 신에 종속된 것도 아니다. 이신교는 온 세상을 이들 두 힘의 전쟁터로 본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싸움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신교는 이른바 악의 문제에 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세계관이다. 이신론자들에게는 악을 설명하기가 쉽다.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신에 의해서만 통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독립된 악의 힘이 돌아다니고 악의 힘은 나쁜 일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신론자의 견해에도 나름의 단점이 있다. 악의 문제를 풀어주기는 하지만 질서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만일 세상을 유일신이 창조했다면 세상이 이토록 질서가 잘 잡히고 모든 것이 동일한 법칙을 따르는 현실이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두 대립되는 힘인 선과 악이 있다면 둘 사이의 싸움을 관장하는 법칙을 정한 존재는 누구인가? 두 나라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둘 다 똑같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만일 선과 악이 싸운다면 이들을 따르는 공통의 법칙은 무엇이며 그 법칙은 누가 정했는가? 요약하면 일신론은 질서를 설명하지만 악 앞에서는 쩔쩔맨다. 이신론은 악을 설명하지만 질서 앞에서는 당황한다.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논리적 방법이 하나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유일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질 배짱 있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 또 다른 이신교인 그노시스파와 마니교의 핵심 개념은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들 종교에 따르면 선신은 정신과 영혼을, 악신은 물질과 육체를 창조했고 인간은 선한 영혼과 악한 육체의 전쟁터 역할을 한다. 일신교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을 그렇게 정확히 구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육체와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만물은 동일한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선과 악의 대립은 결국 기독교와 무슬림 사상의 초석이 되었다. 천국, 선신의 영역과 지옥, 악신의 영역에 대한 믿음 역시 그 기원은 이신론에 있었다. 지금껏 우리가 논의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모두가 신을 비롯한 초자연적 실체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은 세계 종교사가 신들의 역사로만 요약되는 것은 아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종교가 앞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도의 자이나교와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 분지의 스토아 철학, 견유 철학, 에피쿠로스주의와 같은 신생 종교들의 특징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신조에 따르면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신의 의지와 변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의 소산이다. 이런 자연 법칙 종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 신들도 인간이나 동식물 못지않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보았다. 불교의 중심 인물은 신이 아니라 인간, 고타마 시타르타이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며 집없는 방랑자로 인도 북부를 구석구석 떠돌았다. 그는 6년에 걸쳐 인간 번뇌의 핵심과 원인과 치유법에 대해 명상을 했고 마침내 그 번뇌의 원인은 불운이나 사회적 불공정, 신의 변덕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번뇌는 사람의 마음이 행동하는 패턴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만일 즐거운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마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고통이 없다. 당신이 슬픔을 경험하되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집착을 품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슬픔을 느끼겠지만 그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계속 유지되며 더 커지기를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타마는 집착 없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끔 훈련하는 일련의 명상 기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우리 마음이 지금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온 관심을 쏟도록 훈련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열반에 이른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렇듯 불교가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나 정치 권력 따위가 아니라 번뇌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불교도의 99%는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고 설령 언젠가 내세에서 열반을 이루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현세의 삶 대부분은 세속적 성취를 추구하는 데 바쳤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힌두신, 티베트의 본교신, 일본의 신도의 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계속 섬겼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새로이 등장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 사회주의가 그런 예다.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연법칙이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믿었다. 우리는 세상의 신념들을 신 중심의 종교와 자연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신없는 이데올로기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는 인본주의적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신론적 종교는 신을 숭배한다. 인본주의적 종교는 인간, 좀 더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를 신성시한다.
인본주의는 호모사피엔스에게 특유한 신성한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은 다른 모든 동물이나 다른 모든 현상의 성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이다. 인본주의자는 호모사피엔스 고유의 성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최고의 선은 호모사피엔스의 선이다. 나머지 세상 전부와 여타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이 종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세계의 경쟁 분파로 나뉘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분파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성의 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개개인의 내면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 정치적 딜레마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된 계명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고 부른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성시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일신론적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분파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자에 따르면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아니라 주변적 속성에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일신론적 확신의 개정판이다. 전통적 일신론의 속박에서 벗어난 유일한 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다. 가장 유명한 예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성에 대해 진화론에 깊이 감아든 좀 색다른 정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나치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아리아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고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신병자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퇴화된 종류들을 격리하거나 심지어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약자를 원조함으로써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생존을 허용할 뿐 아니라 번식할 기회를 주어 자연 선택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업, 제국, 그리고 보편 종교는 모든 대륙의 사실상 모든 사피엔스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촌 세상으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지구촌 사회가 필연적이었다고 해서 최종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특정한 종류의 지구촌 사회처럼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역사는 카오스적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너무 복잡하므로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극히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긴다. 게다가 역사는 이른바 2단계 카오스계다. 카오스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1단계 카오스는 자신에 대한 예언에 반응을 하지 않는 카오스다. 가령 날씨는 1단계 카오스계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점점 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다. 2단계 카오스는 스스로에 대한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시장이 그런 예다. 정치도 2단계 카오스계다. 혁명은 그 정의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상 가능한 혁명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가령 유럽인이 어떻게 아프리카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면 인종의 계층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세계는 달리 배열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가 하는 선택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선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역사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사가 펼쳐짐에 따라 인류의 복지가 필연적으로 개선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인류에게 이로운 문화가 반드시 성공하고 퍼진다거나 덜 이로운 문화는 사라진다는 하는 증거도 없다.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문화를 일종의 정신적 감염이나 기생충처럼 보고 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새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접근법에 따르면 문화는 우연히 출현해서 자신이 감염시킨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정신의 기생충에 더 가깝다. 이런 접근법은 때로 문화 구성 요소학 혹은 밈 연구라고 불린다. 문화적 진화는 밈이라고 불리는 문화적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공적인 문화란 그 숙주가 되는 인간의 희생이나 혜택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밈을 증식시키는 데 뛰어난 문화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반드시 호모 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역사는 교차로에서 교차로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이 경로를 택했다가 다음에는 저 경로로 진입했다 하면서 나아간다. 역사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드넓은 지평을 갖고 있으며 그중 많은 가능성들은 영영 실현되지 않는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지만 과학혁명을 비켜가는 흐름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 기독교나 로마 제국, 금화가 없는 역사를 상상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어지는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인류의 운명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의 운명까지도 바꿀 선택, 과학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녹음 좀 길어졌네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